안녕하세요. 오지랖 덕분에 산 30대 여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오지랖 부리지 마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듣기도 하죠. 특히나 가까운 곳에 살곤 있지만 그 사정은 다 모르는 이웃 간에 가정에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괜히 가족들 일에는 끼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지랖을 유난스럽고 쓸데없는 짓으로 치부하잖아요. 근데 그 오지랖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쓸데없는 참견일까요? 오지랖 덕분에 살아남게 된 저는 남의 일이니 모른 척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유난스러운 참견쟁이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제 인생이 있어서 미스테리하고 기이한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은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원래 30 초반까지만 해도 비서 일을 했었는데 7년 하고 나니까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참 일찍도 알았죠.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직을 하면 어차피 비슷한 계열로밖에 못 갈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학원을 다녀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솔직히 아직 회사를 다닌 지 3년도 안 돼서 뭐가 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코드를 전부 외워서 하는데 저는 아직도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귀동냥하는 걸로 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잘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이 길이 제 적성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성과가 없으면 금세 흥미가 식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것도 하나 못하냐 혼나도 흥미가 식기는커녕 빨리 잘하고 싶다는 욕심만 나더라고요.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회사를 옮기고 나서는 사적인 시간에도 거의 일을 배우는 데 쓴 터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인간관계를 할 시간도 없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새로운 일과 씨름을 할 동안 제 주변에만 무려 5명이 결혼을 하더군요. 31만 넘어도 하나 둘 간다고 하더니만 상황에 휩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제 사생활을 찾고 싶어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2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죠. 지금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그 소개를 해준 지인은 제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일로 아직까지 제 앞에서 대역 죄인이고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역 죄인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약사였는데 내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 중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저는 34이었고 남편은 37이었죠. 둘 다 다소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그런 소개 자리도 어색했는데 참 어색해서 웃는 건데도 남편의 미소가 참 예쁜 거예요. 저는 애매하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는데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은 왜 저리 해맑게 보이는지 그리 동안도 아닌데 웃으면 청량한 소년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눈에 빠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미소에서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는데 미소뿐만 아니라 성격도 서글서글 하더군요. 남편도 제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지 저희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금세 다음번 만남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남편은 참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뚝뚝하고 과묵한 성격보다는 차라리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남편과 연애하면서 속 답답할 일은 없었습니다. 챙겨 먹는 영양제가 많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실비실한 건 아니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같았죠.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나니 어느새 저는 35, 남편은 38이 됐고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처음에는 시댁에서 환영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남편이 계속 제게 뭐 먹고 싶냐고 엄청 물어봤었거든요. 엄마가 너 그날 먹고 싶은 음식 알아오래. 최고로 맛있게 해준다고 뭐든 말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때부터 기분이 좋았었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시어머니께서 제게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인사를 하러 간 당일에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입에 맞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요리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되게 엄청 떨리네. 엄마, 며느리가 무슨 음식 평가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떨려요? 벌써 며느리 사랑 받으시려고요? 예, 며느리가 나 좋아해주면 좋지. 많이 먹어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여기 깻잎찌짐은 정말 자신 있어. 이거 먼저 얼른 먹어봐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그때 먹었던 깻잎찌짐이 정말 맛있다는 거였어요. 들깨기름을 듬뿍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까지 넣어서 고소함이 일품이었죠. 저는 제가 먹어본 깻잎 요리 중 가장 맛있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해맑게 웃으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웃는 게 남편 웃는 얼굴이랑 똑같아서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모자지간인데 닮은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진짜 판에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닮았던 게 웃는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푸짐하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예상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3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었는데 이 시숙님께서는 그날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따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점잖고 과묵한 분이셨죠. 동생인 남편과는 정반대처럼 보였고요. 근데 시숙님이 원래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얼마 전 분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되고 나서 많이 쓸쓸해하니까 큰애네가 결혼하고 나서 나 걱정해서 같이 살았거든. 그래도 다 큰 자식 가정 꾸린 후에 계속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내보내고 걔네 분가할 때 내가 고마워서 집 마련하는데 도움 좀 줬었어. 물론 자식 떠나보내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아휴 그래도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더 공허한 거야. 내가 원래 혼자 잘 살던 사람도 아니니 더 그랬지. 시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 남편의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혼 사유에 대해 시어머니도 남편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이혼 후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외로웠는지만 말했죠. 그래서 시숙님이 결혼하고 나서 모시고 살았던 거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시숙님이 분가한 후에 아무래도 갑자기 다시 또 혼자가 된 게 무서우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너네 결혼하고 나서 딱 1년만 나랑 살아주면 안 되니? 1년 후에 분가할 때는 내가 기태집 얻을 때처럼 성의 표시로 도와줄게. 아니 그냥 보태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얻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렴. 여기 보면 넓지 않니? 방도 남아 돌고 3명이서 살기 나쁘지 않을 거야. 예전에는 4이서 살아도 여유롭기만 했으니까.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합가 이야기에 놀라긴 했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둘이서 생각해보고 상의 후에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 사실 남편도 형이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게 걱정이 됐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인데 아버지와 이혼 후에는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다고요. 그렇다고 제게 시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한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합가를 원했던 건 아니었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준비를 해두셨다는 게 좀 짠했습니다. 저희가 거절할까봐 1년이라는 기간과 아파트라는 보상을 거신 것도 되게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괜히 그 넓은 집에 혼자 지내는 시어머니 생각도 드는데 1년이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럼 딱 1년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말했고 저희는 식을 올리고 나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어떤 사내 진미로 음식으로 저를 현혹시켰어도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 한 채를 보상으로 준다고 했어도 저는 그 합가를 아니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됐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참 편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음식도 다 해주시고 살림도 제게 너는 밖에서 일만 잘하고 들어와라 라고 하시며 손도 아예 못 대게 하셨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정말 저를 애지중지 귀중한 딸처럼 여겨주셨죠. 제가 출근이 8시, 퇴근이 5시였는데 제가 퇴근하기 30분 전부터 시어머니는 늘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냐는 문자를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비가 와서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포슬포슬한 감자가 들어가 있는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놓고 계셨고 얼큰한 게 먹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칼칼한 동태찌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신혼부터 합가를 하냐고 저를 말렸던 친구들도 그런 시어머니라면 모시고 살만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딘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좀 극단적이었거든요. 하루는 혼자 엄청 바쁘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면 새벽부터 혼자서 집 대청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님, 혼자 뭐 하세요? 일어났니? 아유, 집이 좀 더러워야지. 저 소파 아래서 먼지 뭉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청소하다 보니 어째 이렇게 다 드러내게 됐네. 청소는 시작하면 끝이 없잖니. 그렇다고 새벽 6시부터 책장에서 책을 다 드러내고 베란다 물청소를 하진 않지 않나요? 뭐 그래도 청소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씀처럼 청소가 하나가 눈에 띄면 다른 것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의아함을 느낀 건 전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지런하고 바쁘셨던 시어머니가 정말 단 하루 만에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된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날까지만 해도 혼자서 집안 청소를 다 할 정도로 움직이시던 분이 갑자기 아침부터 방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시숙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숙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아들이 이혼을 해서 속이 상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모습에 그저 속만 상한 게 아니라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게 아닌가 걱정돼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종종 저러셔. 갑자기 활동적이시다가 또 하루 만에 기분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왜? 근데 저런 거 완전 우울증 증상이잖아. 맞아, 우울증. 사실 엄마가 창피하셔서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나서 우울증 치료를 좀 오래 받으셨거든. 아직 복용하는 약도 있고. 저는 그때 시부모님 이혼의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이혼 후 따로 사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몰래 바람을 피웠고 시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후에 시어머니께서 마음의 병을 크게 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왜 진작 내게 말을 안 했냐고, 나도 이런 일을 미리 알았어야 하지 않았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알리기 너무 창피하셨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안쓰럽고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조 없고 책임감과 가족으로서 의리가 없는 남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때까지는 말이죠. 제가 그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청소하다가 시어머니가 복용하는 우울증 약을 발견했었는데 그게 양이 꽤 되더군요. 그리고 그 약들이 단순히 우울증일 때 복용하는 항우울증 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20대 초반에 경미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웬만한 항우울증 약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시어머니 약은 우울증 약이 아니라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증세에 복용하는 기분 조절제와 신경 안정제였어요. 물론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그 연장선이 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정신분열증이라니 시어머니 마음에 남은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병의 심각성을 잘 아신다고, 그래서 병원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가시는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나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살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면 분명 금방 나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에게 들으셨다면서 제게 미리 말 못한 걸 사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신과에 다닌다는 걸로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제가 그럴 일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무서우셨대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본인의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보이시며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근데 그건 시어머니께서 제게 미안해하실 게 아니잖아요. 물론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고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병은 말 그대로 병이고 꾸준히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병을 얻은 게 시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제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저도 시어머니께 더 관심을 둘 거고 몰라서 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1년 동안은 시어머니가 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을 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여질 때 눈치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잘 안 먹는 반찬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다가 제가 안 먹던 반찬이 담긴 그릇을 갑자기 들고 싱크대에 가져가서 다 버린 적이 있었네요. 그때는 많이 놀랐죠.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사과를 하시고 남편도 제게 많이 놀랐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었어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통화를 하는 휴대폰 가까이에 얼굴을 맞대고 엿들으려고 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종종 약을 늦게 복용하거나 깜빡하셨을 때는 혼잣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신경 쓸 게 많고 놀랄 일도 많았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딱하게 생각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기에 무뎌진 걸 수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모르는 저의 시댁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죠. 처음 마주친 건 결혼하고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병명에 대해 몰랐을 때였죠.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함께 타게 됐어요. 그 당시 집이 9층이었는데 제가 9층을 누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어머 이러시는 거예요. 9층 살아요? 네? 아, 네, 맞아요. 그 아주머니께서도 9층에 사시는지 9층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른 층 버튼을 안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대답을 했으면 뭐 다른 말을 해야 하잖아요. 뭐 같은 층이네, 이웃사촌이네,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면 이사 왔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머 하고 놀라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정적이 좀 어색해서 웃으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근데 9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그 아주머니는 옆에서 너무 티가 나게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눈길을 의식하고 쳐다봐서 눈이 마주쳐도 안 피하고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제 얼굴을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신기한 생물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질 때쯤 9층에 도착을 했고 저는 다시 한번 예의상 그 아주머니께 목례를 하고 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903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아휴 쯔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에도 종종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단지에서 절 보면 제게 가까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이웃끼리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다는 점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초반에는 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혹시 903호 며느리예요? 네, 맞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거기 아들만 2명이잖아. 아, 둘째 며느리예요. 아, 그렇구나. 참 남의 집에 관심 많다 싶더라고요. 또 이건 나중에 생각을 할수록 이상했던 게 왜 큰아들, 작은아들이냐고 물어봤을까요? 물론 그 전에 시숙님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옆집 아주머니가 알고 계시겠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마주치고 나서 시어머니께 혹시 옆집하고 친하시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10여 년 이웃으로 살아서 마주치거나 인사 정도는 했어도 대화 나눠본 적은 없으시다고요. 이웃이었으니 시숙님이 결혼하고 합가를 했을 때 마주쳐서 결혼한 아들이 있다는 건 알았어도 어떻게 그 후에 이혼한 건 알고 있었겠어요?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고 옆집 아주머니를 그저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 아주머니의 오지랖과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엮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와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그 지나친 관심이나 오지랖이 성가시기만 한 게 아니라 혹시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이상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아주머님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잘 지내냐고 괜찮냐는 말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저도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이상하게 나아진다기보다는 뭔가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담양에 놀러 가신다고 주말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가셨는데 1박 2일 하고 오신다던 분이 나간 날 초저녁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님, 왜 벌써 오세요? 주무시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열불이 나서 그냥 나 혼자 왔어. 빌어먹을 여편네들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면 지들 인생이 좀 재밌어지나? 별꼴이야 진짜. 시어머니는 같이 간 친구분들이 본인에 대한 험담을 했고 그게 기분이 나빠서 혼자 집에 오신 거였어요. 그때는 속상하셨겠다고 집에서 저희랑 있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다독였는데 어쩌면 이게 시어머니의 피해 망상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게 됐네요.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네 친정이나 친구들한테 내 욕 안 하니?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싶었어요. 아니 물론 저는 가족에 대한 험담은 어쨌든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을 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한다고 해도 저 물음에 네, 하는데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당연히 안 한다고 어머님에 대한 욕할 게 뭐가 있냐고 라고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만족을 못 하셨는지 계속 아닌데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이러시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마주칠 때마다 제 안위를 묻는 게 점점 더 의아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좀 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차 안에 에어컨 냉기가 싫어서 긴팔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대뜸 왜 긴팔 입었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차 안은 좀 춥더라고요 라고 하면 좀 미심쩍은 얼굴로 그래요? 라고 하시고 또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주머니도 나오셔서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럼 제게 또 왜 혼자 나왔냐, 남편이 이런 거 잘 안 버려주냐고 하다가 사이는 좋냐고 약간 선 넘는 질문도 막 던지셨고요. 가장 황당했던 건 따로 있는데 하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제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어젯밤에 막 큰 소리 나던데 세댁 혹시 들었소? 큰 소리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는데 몇 시예요? 그때가 12시 다 된 시간이었지. 나는 뭐 우당탕하고 소리가 크게 나서 세댁 집인가 보다 했지. 아니요? 네, 저희 집은 아니에요. 그때쯤엔 다들 자고 있었고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그래도 혹시 뭐 큰 소리 날 만한 일 있으면 말해줘야 돼. 알았지?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바로 옆이니까.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알겠다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도 몇 번 제게 밑도 끝도 없이 별일 없지? 괜찮지? 이런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예 제게 건네는 전용 인사가 괜찮아? 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이 좀 많은 분인가 했는데 점점 뭐지? 싶어서 답답하고 날 대체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매사에 노심초사일까 좀 짜증도 나서 또다시 제게 별일 없냐고 묻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죠. 혹시 뭐 있어야 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빤히 보니까 아주머니는 별거 아니라고 아니면 됐다고 하시면서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오지랖을 부리다가 제가 좀 세게 나오니까 당황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때 옆집 아주머니의 관심을 그저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경고였어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르는 건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저였거든요. 그리고 그 진상은 제가 결혼하고 7개월 정도 흘렀을 때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점심에 먹은 게 얹혀서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늘 그랬듯이 퇴근 시간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녁 뭐 먹고 싶냐고 하셨고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오늘은 저녁을 안 먹고 그냥 자야겠다고 답장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별다른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안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와 네가 입맛 없다고 해서 신김치 넣고 찌개 했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 어머님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속이 안 좋은 거라서요. 오늘은 그냥 위 보호제만 먹고 빨리 쉬려고요. 죄송해요. 남겨두시면 내일 꼭 먹을게요. 그럼 지금 밥을 안 먹겠다고? 제가 시어머니가 만든 찌개를 안 먹겠다고 하니 아니 아파서 못 먹겠다고 하자 순간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디서 뭐가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식탁 위에 뚝배기 그대로 찌개를 옮겨두셨던 시어머니가 찌개가 든 뚝배기를 그대로 식탁 위에 뒤엎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옮기시다가 떨어뜨리셨나 해서 기겁을 하면서 다가갔는데 어째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 눈이 실수를 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다치신 건... 야, 너 착한 척 하지 마. 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시애미가 힘들게 만든 음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게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상전 행세야, 행세가? 내가 너까지 거 밥 해주려고 집에 상주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일단 진정하시고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어요? 뭐? 그래. 너도 그렇지? 너도 나 미친 인간 취급하는 거지? 미친 시애미가 약 안 먹고 너한테 꼬장 부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 네 친정엄마한테도 그러지? 회사 가서도 우리 집에 미친 시애미 있다고 욕하고 다니는 거 맞잖아. 진짜 아직도 등골이 서늘한데 눈앞에서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마주한다는 게 상상보다 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순간 일단 시어머니에게서 멀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무섭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놓고 말하세요.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멍청한 것 같으니 아주 맞춰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말이야.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내가 널 아주 반쪽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뭐가 들린 사람처럼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시어머니가 맞나라는 충격과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갈퀴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나 휴대폰 하나만 챙기고 집을 나왔어요. 너 이리 안 와? 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고 이거 기다리다가 시어머니한테 다시 머리채를 잡힐 것 같아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대 이리로 들어와! 마치 구원과도 같이 옆집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빼꼼 나온 아주머니가 제게 손짓을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 나올 것만 같아 홀린 것처럼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놀라서 벌벌 떠는 저를 보고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씀하셨어요. 개가 똥을 끊지. 아유, 저 옆편에 또 시작이구만. 아이고, 불쌍해라. 아주머니는 제 산발이 된 머리를 손으로 쓱 빗겨주시더니 들어오라며 저를 본인 집 거실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또 시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어머님 그전에도 저렇게 이상해진 거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저만 보면 관심을 쏟고 걱정하셨는지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 오래 살긴 했지만 아주머니가 저희 시어머니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시숙님이 지금은 이혼한 형님과 합가해서 살 텐데 형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다네요. 나는 처음에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어. 지금은 이혼한 그 세댁 마주치면 입술은 터져 있지. 팔이나 다리에 멍도 있지. 사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또 새벽에 뭐 깨지는 소리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 아무리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어떻게 무시를 해. 경찰 오고 집 앞에서 조사받는 것 같아서 내가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어머,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었더라고. 그 시어머니란 여자가 지 며느리를 팬 거야. 그 시어머니란 여자는 사고라고 지가 뭐 물건을 옮기다가 들어있던 컵인가 뭔가 떨어져서 아래에 있던 며느리 이마에 맞았고 그래서 컵이 깨지면서 소리가 났다 하는데 그 며느리 표정은 영 그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날은 그냥 사고라고 하니까 경찰이 그냥 갔는데 그 후로도 아주 시끄러웠지. 새댁 시어머니가 뭐 정신과 치료받는다며. 나는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아파트에 소문이 돌긴 했어. 미친 여자라고. 그러다가 그 집 큰아들까지 지 엄마한테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 나가 산다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 나갔고.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나가기 전부터 이혼한다 뭐다 하더라고. 나도 큰아들하고 그 맞던 며느리가 하는 말 여기 앞에서 들었었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서. 그전부터 시숙님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시숙님은 가족들 중 누구하고도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동생인 남편하고도 연락을 잘 안 했고요. 저는 그때 이혼 후 아무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새댁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본 게 다 그것 때문이었어. 새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이혼한 며느리처럼 될까 싶어서. 아이고, 이럴까봐 걱정했던 건데 차라리 빨리 말을 할걸. 원래 처음에 손 올리는 게 힘들지 그 후에 사람 때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또 놀란 게 내가 그전에 본 아가씨는 전혀 다른 아가씨거든. 그래서 나는 새댁 처음 봤을 때 그 집 큰아들 재혼 상대인 줄 알았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그 전에 본 아가씨라니. 아주머니 말로는 이혼한 형님 말고도 시댁을 드나들던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제 남편과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차에서 내리던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거의 열흘 동안은 매일 그 아가씨와 마주쳐서 이 집 작은 아들이 결혼을 했구나 추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취를 감췄고 1년 뒤에 제가 나타나서 좀 놀라셨다고요.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새댁 전에 결혼할 여자였던 것 같은데 새댁 시어머니 보고 뭔가 이상하니까 눈치 보다가 헤어진 거 아닐까?
내가 이미 식도 다 마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현명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한 거 맞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야지. 세댁도 잘 생각해봐. 괜히 갈팡질팡하다가 이혼한 큰며느리 꼴 나지 말고. 그냥 옆집 아주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망치로 제 머리를 쾅쾅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숙님의 결혼 생활부터 계속된 시어머니의 폭력을 남편이 몰랐을 리도 없고 그걸 알고도 그런 시어머니와 합가를 해서 살자고 하더니 파혼 사실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전에 이미 시어머니의 병명에 대해 제게 숨긴 이력도 있었고요. 이쯤 되면 이건 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이었죠. 저는 옆집 아주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7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보통 집에 7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저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렸죠. 중간중간 혹시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으러 올까 무서워서 진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5분 정도 됐을 때 남편의 차를 발견했고 저는 남편이 저를 보고 세운 차 안에 탔어요. 여보, 갑자기 뭐야? 나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의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고요. 나 아까까지만 해도 당신 어머니한테 내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머리채 잡혀서 머리건 어깨건 할 것 없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것보다 내가 충격인 건 이게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버님 이혼, 그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라며. 같이 살았던 형님이 사는 내내 어머님한테 맞았다며. 어떻게 그런 집에 날 데려가서 살 생각을 해? 당신도 당신 형이랑 똑같이 되고 싶어? 나를 형님 대신 어머님 스트레스 풀기 위한 샌드백으로 만든 다음에 이혼하고 싶냐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당신 파혼 사실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혼을 한 형님에게 폭력을 썼던 건 신경안정제를 잠깐 끊었을 때만 그랬던 거고 시숙님이 집을 나간 후에 시어머니도 반성을 많이 하셔서 약을 챙겨 드시게 됐다고요. 그리고 시숙님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저와 함께 사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원래 나쁜 분이 아니고 그저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자식이 돼서 그 문제로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호소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병은 고립되고 외로울수록 더 안 좋아졌다고요. 그래도 제가 못 살겠다면 1년 다 채우지 않고 그냥 나가서 둘이서만 살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헤어질 생각까지는 없었기에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은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었어요. 참 멍청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또 울고 계셨습니다. 지화야, 어디 갔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약을 제때 안 먹어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하다, 지화야. 내가 미안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의 약속과 시어머니의 눈물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또다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어머니와 언제든 다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남편. 저는 다음날 아침 6시에 거실과 주방 식탁 속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일할 때 회의 시간에 쓰던 오래된 녹음기인데 저는 제가 없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내가 모르는 내용의 대화를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피해 망상이 제게도 옮은 건 아닌지 싶었죠. 하지만 다행히 제 의심은 단순히 시어머니처럼 형체 없는 걸 쫓진 않았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을 확인했을 때 알 수 있었죠.
제가 일찍 출근을 하고 나서 아침 식탁 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대화 내용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엄마,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 성질을 못 죽이고 벌써 그래요? 지화 당장 이 집 나간다고 난리예요. 그 고의한 게 밥 안 먹는다고 쌍심질 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지금은 일단 엄마 설득한다고 기다리라고 하긴 했는데 저러다가 진짜 집 나갈 수도 있어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진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요? 나도 형꼴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하라고 했잖아. 예, 그래도 아예 시까지 올리고 여기 기어 들어와서 산 걸 보면 그 전에 회원인지 뭔지 하던 애보다는 애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다. 잘 구슬려봐. 엄마 불쌍하다고 1년만 채우자고. 그럼 그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애라도 들어서지 않겠니? 뭐가 됐든 일단 엄마나 좀 조심하세요. 완전히 눌러 살기 전까지는 제발 자중 좀 하시라고요. 다 된 밥에 재 빠뜨리지 말고. 이 녹음본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싶다가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생각에 인류애가 바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 전에 파혼을 한 여자는 결혼 전에 이미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고 도망갔으니 제게는 시어머니에 대해 일체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제정신 박힌 여자는 지 엄마 보고 다 도망갈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분명 지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던 놈이 지 엄마랑 짜고 저를 설득할 생각을 하더군요. 근데 기겁을 할 만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닮은 게 웃는 얼굴뿐만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남편이 항상 챙겨 다니는 약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복용할 영양제를 따로 약통에 가지고 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약통 안에 있는 알약 하나가 너무 눈에 익은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 시어머니가 챙겨 먹는 약들 중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시어머니가 드시는 약이랑 남편이 먹는 영양제 하나를 비교해봤는데 크기, 모양, 색깔뿐만 비슷한 게 아니었어요. 약에는 구분할 수 있게 알파벳이나 숫자가 적힌 약이 있는데 두 약이 똑같은 글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두 개를 들고 다른 약국에 가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약사는 둘 다 같은 신경안정제라고 했고 주로 초기 정신분열증에 쓰인다고 하더군요. 웃는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라 병도 유전이었네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같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걸 제게 속인 채 결혼을 한 거예요. 정신병의 잘못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 제게 말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 시어머니께서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걸 조금 늦게 안 후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전병이면 혹시 남편이나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남편은 정신분열증의 유전 발병률은 5에서 10%고 스트레스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본인이 약사이니 걱정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병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제게 뻔뻔하게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기만하는 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약의 정체를 알게 된 날 남편 얼굴에 약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작작 좀 해라. 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몇 개야? 네 이름은 강기준 맞아? 어떻게 이런 걸 숨겨?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랑 네 어머니의 미친 연극에 나를 희생양 만들 작정이었냐고 말입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던 그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를 때렸습니다.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감히 지가 제 얼굴을 두꺼운 손바닥으로 쳤어요. 와,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세게 맞아봤습니다. 저는 골이 띵 하고 울리는 와중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싶어서 그 추악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헤어지자고. 어차피 우리 법적으로 남남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너나 네 엄마같이 마음이 병들다 못해 썩어서 악취가 풀풀 나는 인간들하고
하루도 더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이 말했죠. 야, 네가 나가서 뭐 할 건데? 혼인신고만 안 했지. 우리가 같이 산 게 조금 있으면 10달이야. 사실혼 관계 모르냐? 근데 그냥 없던 일처럼 하고 산다고? 그걸 왜 못해? 네가 네 엄마랑 짜고 나 속인 다음에 심지어 폭력까지 한 사실까지 고소할 거야. 두 모자가 쌍으로 미쳐서 여자 인생 하나 말아먹으려고 했다고 알릴 거라고. 아이고, 대단도 하십니다. 해봐, 어디 해봐. 네가 무슨 증거가 있는데? 증거야 많지. 너랑 네 엄마가 주연이야. 저는 남편 앞에서 제가 숨겨놨던 녹음기를 찾아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서 이틀 뒤에 작은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었죠. 그 인간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정말 살려고 드러났던 보험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말했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집에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불렀냐고요? 바로 제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그 전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혹시 큰 소리가 나거나 제 고함 소리가 들리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저는 그 아주머니와 한 약속을 믿고 남편에게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그걸 들은 아주머니께서 신고를 해주셨던 겁니다. 저는 경찰에게 방금까지만 해도 맞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다 녹화가 됐다고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향했는데 저는 녹음기에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던 걸 시인하는 내용도 있다는 걸 기억해서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람이 됐네요. 이혼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집에서 짐을 빼고 곧장 두 사람에게 폭행으로 인한 고소와 또 남편이었던 놈에게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가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한 거죠. 솔직히 말해 고소하는 과정은 물론 길고 힘들었지만 걱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모을 증거물들을 전부 모았고 고소야 담당 변호사가 하는 거니까 믿고 맡겨야 했고요. 문제는 고작 돈을 받는다고 제 분노가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인간은 어차피 약사로 떵떵거리면서 돈 벌고 살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와 같은 희생양을 지 엄마와 함께 찾을 수도 있고요. 그 꼴만큼은 보고 싶지 않은 저는 차라리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 인간이 돈벌이를 하는 곳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인간이 일하는 건물에 있는 병원에 전부 배포를 했어요. 전단지에는 파혼한 과거와 병력까지 숨긴 결혼 사기범, 끝내 폭력까지 써서 가정이 파탄났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인간을 배불릴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꼬박 3일 동안 병원에 그 전단지를 두고 나오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더라고요. 더 이상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그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게 온갖 협박성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것도 다 캡처를 해서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도 제게 했는데 그것도 속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그 후로는 연락이 일절 안 오더라고요. 지주제에 지킬 명예가 남은 건지 합의를 해서 끝내자고 하더군요. 더 큰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는 사실혼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지옥과도 같은 10달의 세월을 고작 돈으로 보상을 받은 게 아직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긴 하지만 그나마 제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지난달에 그 인간의 약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그 인간을 제게 소개시켜준 지인이 말하길 제가 뿌린 전단지로 건물 내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다른 약국을 가는 바람에
매출도 하락하고 병원에서도 말이 많아져서 이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고통이나 상처는 되돌려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서서 폭로한 게 그 인간에게 영향이 갔다니 기분은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제 이혼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인간들의 속셈대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먼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 성가시기만 했던 오지랖이 제 미래를 구했다는 것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위자료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떼서드렸죠. 아주머니께선 처음에 본인이 괜한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닌가 갈등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차라리 창피하고 욕먹고 말지 사람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나선 거라고 하시면서 다행이라고 제 탈출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을 모른 척 하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저처럼 희생양이 될 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차라리 오지랖 넓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말지 용기를 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계속되는 관심이 괜한 오지랖이 아닌 누군가의 용기로 풀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제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또 저를 도와주신 아주머니의 앞날에도 그저 꽃송이만 가득하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